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961명으로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일 이후 31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39명으로 나흘째 300명대이고 사망자는 30명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아직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25.6명으로 지난해 마지막 주 6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감 유행 기준보다는 5배 이상 많은 수치여서 감염을 막기 위한 위생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등으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지자체들도 앞다퉈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은 곳도 있고 아예 모든 지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곳도 나와 있습니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두고는 의료계와 과학계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어렵게 하는 역학관계를 짚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9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6,000여 명, 2주 전보다 12,000여 명씩 적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일 이후 32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4,933명, 해외 유입은 2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39명으로 나흘째 3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3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55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있었지만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15,000명 정도로 전주보다 53% 감소했고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308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아직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님을 의미한다며 신규 변이 감시와 해외 유입 차단 등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안정세를 이어가려면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병원에서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이 한국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시작한 데 대해서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이나 내 외국 간 차별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안은주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과 필요한 관련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보호를 위한 과학적 근거에 따른 방침이라며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 조치나 내 외국 간 차별 조치가 아님을 중국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최근 한 달 동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표본 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서 지난달 22일부터 28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가 2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마지막 주 6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들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 독감 유행 기준인 외래 환자 1,000명당 4.9명보다는 여전히 5배 이상 많습니다. 최근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영유아용 이유식을 배송받아 먹이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상당수가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영양 성분 표시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유식은 어린아이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고루 갖춰야 하는 만큼 재료의 성분 표시가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이 표시된 영양 성분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함량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를 재료로 한 이유식 24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11개 제품의 함량 표시가 실제와 달랐습니다. 단백질이 5g 들어있다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g, 40%밖에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2개나 적발됐습니다. 또 4개 제품은 탄수화물 함유량이 표시량의 70%대에 그쳤습니다.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균형 있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과 표시된 함량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11개 제품이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기준 범위를 벗어났고 소비자원은 다만 조사 제품 모두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은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함량 표시 기준을 어긴 제품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유식 제품과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우리나라가 K-방역에는 성공했지만 백신 개발엔 늦었던 이유, 바로 의학과 임상 경험 그리고 연구 능력을 고루 갖춘 의사과학자가 없었던 원인이 큽니다. 미래 바이오 산업은 의사과학자가 주도할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의사과학자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 양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에 설립된 카이스트 교원 창업기업. 최대 2%의 유전자만 분석하는 시중 암 유전체 검사와 달리 같은 비용의 모든 유전자를 분석해주는 암 진단 솔루션을 오는 4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의 공동 창업자는 모두 의사과학자로 유전체 분석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창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암과 희귀질환 분야의 유전체 데이터들과 임상정보, 환자들의 예후, 약물 사용, 또 인구학적 특징 등과 같은 임상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석해서 매우 정교하게 잘 정리하는 작업을 3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의사들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이 나섰습니다. 포스텍은 의대와 병원을 동시에 추진 중인데 올해 의과학대학원을 개원하고 나아가 연구중심 의대와 부속병원 건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현재 운영 중인 의과학대학원을 오는 2026년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상교육은 물론 공학과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해 공학적 시각으로 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화까지 이끄는 의사과학자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카이스트는 전문의 과정은 없고 의사 자격증만 따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기르는 겁니다. 카이스트가 키우는 의사과학자는 공학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물학, 화학 이런 걸로 무장된 의사들이에요.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은 동의하지만 연구중심 의대나 과학기술 의전원을 새로 만드는 건 의대 정원 증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의대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해 연구 기회를 주고 꾸준히 연구할 수 있게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로에 대해서 의사과학자가 된 다음에 자기가 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사과학자 양성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장에 나와서도 꾸준히 의사과학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 국립보건원과 같은 의학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합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지만 이해충돌로 인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과학계의 힘겨루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과학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애플사가 신형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를 근거로 국내 소비자 수만 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애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외에선 일부 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우리 소비자들은 아직 배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가 불거졌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6와 아이폰 6S 등 구형 아이폰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애플은 배터리를 오래 쓰면 기기가 갑자기 꺼질 수 있어서 일부러 속도를 느려지게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신형 모델을 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싸늘한 시선을 보냈고 결국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애플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공동 소송 원고만 6만 3천여 명, 청구 금액은 127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1심 법원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애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업데이트로 인해 실제로 아이폰의 성능이 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당국도 업데이트와 성능 저하가 연관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우리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직후 소비자 측은 다른 나라와 달리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증거 개시제도 등이 없는 우리 사법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원고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제도가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어 기업 측이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란 주장입니다. 또 증거 개시 제도가 있다면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 제출 요구를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데 이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이 일부 증거를 내지 않았는데도 승소했다는 겁니다. 우리와 달리 해외에서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들과 합의로 소송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집단 소송이 제기되자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각각 $25, 모두 합쳐 우리 돈 수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칠레에선 이용자 15만여 명에게 우리 돈 3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소통이 편하게 됐지만 이런 기술이 악용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를 일으키죠. 일본에서 조직적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필리핀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로 지시를 하면 일본에서 SNS로 사람을 모아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였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발단은 최근 일본 전국에서 잇따라 일어난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노인 등이 혼자 사는 집을 노려 돈과 금품을 빼앗은 뒤 숨지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일이 적어도 20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련의 범행을 필리핀 수용소에 있는 인물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지에서 저지른 범죄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써 범행을 지시한 겁니다. The Bureau of Immigration has confiscated several telephones, and one of the Japanese nationals had 6 iPhones in his possession. And this is a subject of investigation now within the Bureau of Immigration because these cannot be tolerated. 일본 각지에서 실제 이뤄진 범행은 SNS로 아르바이트를 모아 실행했습니다. 한 건당 수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준다고 SNS에 구인 광고를 올리자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10대에서 30대까지 30여 명을 붙잡았습니다. 전국을 놀라게 한 이번 사건으로 일본 국회에서도 정부의 치안 대책을 놓고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もっともっときちんとやってればですね、今回の強盗っていうのはある種早い段階で端緒がつかめ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不審な訪問者に注意することなど、防犯対策について情報発信を徹底していくこと。 이 사건뿐 아니라 대중을 노린 무차별 범죄도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20년 만에 다시 형사 범죄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최근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종 범죄에 대응해 경찰관 배치를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자체들도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곳도 있고 아예 모든 지역민에게 일정액의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도 나왔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일괄 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지자체도 앞다퉈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차상위 계층 4만여 가구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재해 구호기금 44억 원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인천시에서는 두텁고 촘촘한 서민복지 지원을 위해서 추가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의 50%,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에 달합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444억 원을 편성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지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수원시와 성남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도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면서 당장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원 규모를 놓고 눈치 보기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주시가 모든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놓고 또 한 차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매매가의 100%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하던 것을 90%까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해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한 전세가를 제공해 전세 사기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 보증 사고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세 사기 검거 건수도 3배 이상 급증했고 공인 중개사가 가담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특히 집값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 빌라에서 집값의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악용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 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가격 등 전세 관련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해 신축 빌라 등의 시세와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등 전세 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빌라 등 전세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한 시세와 전세가율 등은 물론 적정한 전세 가격까지 제시합니다. 발품을 팔아야 했던 여러 기관의 여러 문서들에 대해서도 앱 속에서 클릭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2억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가구당 대출액도 1억 6천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높입니다.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입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1, 2%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남녘에서는 뼈에 이롭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고로쇠 채취가 한창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고로쇠는 그야말로 숲이 선물한 보약이나 다름없는데요.
최근 수액을 채취하는 데 적절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가마다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가파른 산길을 배낭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둘레가 한아름도 넘는 나무에 작은 구멍을 내고 유출기를 박자 맑고 투명한 물방울이 맺혀 떨어집니다. 뼈에 좋다고 해 골리수라고도 이름난 고로쇠입니다. 장성 백암산 자락에서는 나무 망그루에서 매년 평균 7만 리터에 달하는 고로쇠가 생산됩니다. 고로쇠 약수는 날씨가 추웠다가 풀리면 더 잘 나옵니다. 고로쇠를 가득 채운 물통 몇 개씩 들고 나르던 모습은 이제 옛날 풍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나무마다 고무관을 연결해 놓고 집수통에 수액을 받아냅니다. 고로쇠 채취가 한결 수월해졌고 무엇보다 좀 더 신선한 수액을 공급하게 된 겁니다. 산에서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3, 4일씩 걸리고 또 갖고 내려와서 판매까지 하면 일주일 이상 걸렸는데 지금은 바로 나오는 물이 내일 소비자한테 도착이 됩니다. 고로쇠 수액은 비타민과 칼슘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개선은 물론이고 위장병과 관절염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년마다 이거를 사러 다니는데 물맛도 좋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선물 겸사겸사 사서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로쇠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은 농가에 소득을 보태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농가마다 채취부터 판매와 소득 분배까지 모두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되죠. 전체적인 이제 같이 산에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내려가서 또 힘들면 소주도 한잔 하고 그래 많이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성을 비롯한 광양과 구례 등 전남 7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고로쇠 채취는 오는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식품 중에 유일한 곡물이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가을에 심어서 6월에 수확하는 게 일반적인데 연구 결과 봄에 심어서 재배하는 게 몸에 더 좋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거친 맛 때문에 소비가 많지 않았던 귀리. 하지만 최근 이 귀리를 쌀과 섞어 밥을 지어 먹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귀리의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건강 효능도 뛰어나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귀리가 생각보다 씹는 그런 그 식감도 좋고 맛도 구수한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변비에도 좋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귀리의 파종 시기는 가을. 그런데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가을이 아닌 봄에 심은 귀리가 몸에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세포의 활성이 봄에 심은 귀리가 가을 귀리보다 13% 더 높았습니다. 춘파 귀리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을 억제하고 면역 관련된 중요 요인들을 증가시킴으로써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며칠 뒤 정월 대보름날 오곡밥을 지을 때 다른 잡곡과 함께 귀리를 넣으면 맛도 좋고 몸에도 더 좋습니다. 쌀 7에 귀리 3 비율로 해서 지어 드시면 영양과 밥맛을 동시에 얻으실 수 있고요. 오곡밥 드실 때에 귀리를 같이 섞어서 드시면 충분한 영양을. 연구진은 귀리 등을 포함한 오곡밥을 평소에도 섭취하면 비만 등 생활습관병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인상파의 개척자로 불리는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는 빛에 따른 다양한 분위기와 계절의 아름다움을 잘 포착하는 작가로 유명한데요. 그중 모네의 대표작인 수련 연작은 인상주의 미술의 상징으로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빛을 그린 화가
클로드 모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